304년 11대 비류왕이 등극합니다. 제8대 고이왕의 등극 과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비류왕은 나는 그 사반왕의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그 고이왕 때랑 정말 똑같죠. 못된 짓만 배워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비류왕이 오랫동안 평민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평민이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왕실에서 왕과는 그만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왕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세력이 어느 날 군사를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했다,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역사가들은 이 오랫동안 평민이었다는 말에 대해서 왕의 먼 친척 내지는 정말 먼 친척,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같은 집안이라는 그런 뭐 표시만 있을 정도, 아니면 아예 백제 왕실에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이왕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이왕계, 고이왕, 책계왕, 분서왕, 고이왕계를 몰아내고 왕이 됐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백제 왕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살폈던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왕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출신들이 나와서 왕위를 찬탈하고 또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왕위를 빼앗고, 이 비류왕계 이후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대륙백제를 좀 들 텐데요.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륙백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비류왕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류왕 때 기사에 보면요, 낭랑이라든지 대방이라든지 이런 지명이나 뭐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비류왕이 대륙백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 기존의 고이왕, 뭐 책계왕, 분서왕, 고이왕계가 대륙백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분서왕 같은 경우에는 묘호가 분서라는 말이 될 정도로 이 대륙백제 서쪽에 집착을 했었다면은 비류왕은 이 왕계를 몰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륙백제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뭐 낭랑이라든지 대방 같은 그런 기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반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류왕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왕위를 찬탈했었다고 했죠. 그만큼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왕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위 9년에 이렇게 각 지방에 사신을 파견하고, 뭐 지금으로 치면 지방원이 되겠죠. 또 직접 지방을 순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라에서 13대 미추이사금이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순행을 자주 실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끝내는 이 전쟁으로 패한 마을을 또 순행으로 돌아보다가 과로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처럼 비류왕 역시 이 미추왕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지방을 직접 돌아보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요. 또 국가가 주관하는 제사 때 직접 고기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좀 더 백성과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란으로 왕위를 차지한 임금들,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재위기간 각종 반란에 휩싸이는데요. 24년에는 이복 동생이었던 이름이 우복입니다. 당시 내신좌평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고이왕대 육좌평 얘기하면서 내신좌평이면은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조선시대로 치면 도승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 또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복 동생이 우복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 비류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 고이왕도 자신의 동생들을 전부 좌평에 임명해서 측근 정치를 했는데, 비류왕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 내신좌평 우복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비류왕 자체가 반란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린 그런 반란 세력이 현재 조정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 반란으로 왕위를 차지한 사람들은 언제든 자신이 또 믿고 따르던 이 부하들에게 배신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비해야 하고요.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복 동생이었던 내신좌평 우복이 군사리급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물론 이 반란은 간신히 진압이 됐습니다만은 또 이전에도 이후에도
비류왕 시대에는 몇 번의 그런 반란의 위기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반란도 반란이지만 더 무서운 게 자연재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란이 더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전에 신라에서 보면은 툭하면 가뭄에, 홍수에, 지진에, 뭐 메뚜기 때, 뭐 우박에, 뭐 여러 가지 나타났었죠. 여기도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여기에도 많이 따랐었는데요. 제위 18년에는 메뚜기 때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28년에는 대단한 봄과 가을에 가뭄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2년 뒤인 30년에는 궁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 때문에 또 집안 화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궁궐 주변의 민가들까지 불타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반란으로 왕위를 차지했고 이후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야 했던 11대 비류왕이었습니다. 비류왕은 39년 11개월에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어서 제12대 계왕이 즉위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온조왕부터 시작해서 온조왕, 다루왕, 기루왕, 계루왕 이렇게 쭉쭉쭉 뭐 초고왕, 구수왕 하다가 계속 두 글자인데 계왕 한 글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계왕은 앞서 죽었던 분서왕의 아들 되겠습니다. 분서왕의 죽을 당시에 굉장히 아들들이 다 어렸다고 해요. 분서왕이 젊은 날에 낭랑의 자객에게 암살된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비류왕 같은 반란 세력이 왕위를 차지하기도 용이했겠죠. 아마 이 아들들은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이 아들이 비류왕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내가 왕이다 하면서 일어났을 그럴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내세워서 다시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집안 고위관계를 원래대로 복권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역사가들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왕은 언제 즉위했고 그리고 죽었다는 그런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아마 백제왕 중에서 가장 기록이 없고 또 가장 베일에 쌓여있고 가장 불쌍한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 기간도 1년 11개월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계왕은 그 공식적인 아까 전에 뭐 분서왕, 비류왕 이런 사람들도 죽고 나서 신하들이 또는 후손들이 이렇게 묘호를 붙여준 겁니다. 묘호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계왕은 이 묘호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이름이었던 계라고 하는 이름에다 그냥 왕자를 붙인 겁니다. 묘호를 붙여준 후손이나 신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당시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왕이 비류왕이 죽자마자 자신의 세력을 내세워서 왕이 됐습니다만 이 왕권은 상당히 불안했죠. 자, 자신이 왕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기존에 비류왕 세력들도 남아 있습니다. 비류왕의 자식들도 있었는데요. 비류왕 자식들 역시 자신의 군사력을 내세워서 아마 이 계왕과 끊임없이 대립을 했을 겁니다. 이 결과 아마 계왕이 끝내 해살당하고 비류왕의 자식들이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12대 계왕 참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그런 백제 임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 드디어 13대 임금으로 즉위하니 이 사람이 바로 백제 역사를 찬란히 빛낸 제13대 근초고왕 되겠습니다. 자, 근초고왕부터 백제 역사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시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조중심 꿀국사, 저는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